안녕하십니까. 수험생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올해 행정학 2022년 국가직 7급 문제는 그렇게 많이 어렵게 출제되지는 않았습니다. 한두 문제 정도가 조금 어렵게 출제가 됐고 대부분은 좀 평이하게 출제가 됐는데 평이하게 출제됐다는 것이 공부를 하지 않은 수험생들에게 평이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공부를 좀 어느 정도 하신 분들의 입장에서는 좀 쉽게 접근할 수 있었던 문제들이고 공부가 좀 아주 얇게 되어 있는 분들에게는 어렵게 출제됐습니다. 그러니까 평이한 문제라 하더라도 공부가 어느 정도 된 수험생들의 입장에서 평이한 거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제가 우리가 한 문제씩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조직구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일상적 기술을 가진 조직의 경우 높은 공식적 구조를 가진다. 그렇죠? 일상적 기술을 가진 조직은 복잡성은 낮고 공식성과 직권성은 높은 조직구조고 조직구조를 갖추게 되는 거고 비일상적 기술을 가진 조직의 경우에는 복잡성은 높고 공식성과 직권성은 낮다. 아주 우리가 조직구조론을 공부할 때 가장 일반적인 논의들이죠. 2번 조직구조의 형태를 기계적 구조와 유기적 구조로 구분할 수 있다. 그렇죠. 3번 환경이 복잡하고 불안정한 경우 이걸 우리가 불확실한 환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환경의 복잡성이라는 것은 관련된 환경 요소 수가 많고 불안정하다는 것은 관련된 환경 요소들의 변화가 많다는 것인데 이걸 합쳐서 우리가 불확실한 환경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불확실한 환경에서는 유기적 구조가 적합합니다. 4번 조직구조는 조직 내 여러 부문 간 결합의 형태로 구성원 간 상호작용과는 관련이 없다. 틀렸죠? 조직구조는 기본적으로 구성원 간의 상호작용을 구조화한 겁니다. 그래서 상사와 부하 간의 구조화된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는 거고 그리고 또 동료들 간에도 구조화된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도록 조직구조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조직구조는 조직 내 여러 부문 간 결합의 형태로 구성되어 있고 그리고 구성원들의 상호작용을 구조화된 체계로 만들어 놓은 것이 조직구조입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4번입니다. 1번 문제는 뭐 아주 쉽게 출제됐으니까 여러분들이 쉽게 해결했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그 다음 2번 문제 동기부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엘더퍼의 욕구 내용 중 관계 욕구는 머슬로우의 생리적 욕구와 안전 욕구에 해당한다. 이건 여러분들이 그림을 잘 그릴 수 있어야 되는데 엘더퍼는 기본적으로 인간의 욕구를 5가지로 나누죠. 생리적 욕구, 안전 욕구, 그리고 애정 욕구. 애정 욕구를 다른 말로 우리가 사회적 욕구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존경 욕구가 있고, 그 다음 자아실현 욕구가 있고. 그런데 이 생리적 욕구 있고, 이건 이제 도움과 관련되어 있고, 안전 욕구는 또 2가지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작업 환경의 안전성,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직업의 안정성이 있어요. 직업의 안정성은 신분보장이 직업의 안정성이겠죠. 그리고 작업 환경의 안전성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뭐 우리가 선박을 탄다든지 이럴 때는 작업 환경의 안정성이 대단히 낮고 공장에서 아주 무서운 이런 공장 기기를 돌린다 그러면 작업 환경의 안정성이 낮은 거죠. 그다음에 사회적 욕구는 조직에서의 사랑과 애정을 이야기하고 전공 욕구도 2개로 나눠져요. 타인의 존중이 있고 그리고 자기 존중이 있고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다음에 이제 자아실현 욕구, 내적 만족감과 관련되어 있는 거고 엘더퍼는 이 생리적 욕구하고 작업 환경의 안정성을 존재 욕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안전 욕구 중에서 직업의 안정성, 신분 보장이죠. 그다음에 조직에서의 애정과 사랑, 그다음에 타인의 존중 이 3가지를 묶어가지고 이것을 관계 욕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자기 존중하고 자아 성취 욕구를 합쳐서 이것을 성장 욕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엘더퍼의 욕구 내용 중 관계 욕구는 머슬로우의 안전 욕구의 일부, 이거 직업의 안정성이죠. 그 다음에 애정 욕구, 이거, 그 다음에 타인의 존중, 이 3가지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머슬로우의 안전 욕구의 일부와 그 다음에 존경 욕구의 일부와 그 다음에 애정 욕구의 일부에 해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1번은 틀린 지문이죠. 2번 부름의 기대이론은 가정이론에 속한다. 가정이론은 인간의 심리적 과정을 동기부여 측면에서 인간의 심리적 과정을 중시하는 이론이 바로 가정이론인데 부름의 기대이론이 가정이론의 가장 핵심적인 이론 중에 하나죠. 3번 허츠버그는 위생요인이 충족되었다 하더라도 동기부여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였다. 그렇죠? 허츠버그는 요인을 동기요인과 위생요인으로 구분하고 동기요인이 동기유발을 가져오고 위생요인은 불만족만을 제거한다고 봤으니까 당연히 맞는 지문이죠. 4번 아담스는 투입한 노력 대비 얻은 보상에 대해 투입 대비 보상이죠. 대하여 증거인물과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느끼는 공평함의 정도가 동기유발
동기부여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그렇죠? 나하고 증거인물하고 비교해서 불공정성을 지각하게 되면 동기 유발이 된다고 봤던 것이 아담스이기 때문에 올바르게 지금 서술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틀린 지문은 1번만 틀린 지문이고 나머지는 다 맞는 지문입니다. 그 다음 3번 문제로 보겠습니다. 2022년 10월 14일 기준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사람은, 이건 이제 국가공무원법에 명시되어 있는 임용 결격 사유에 대한 문제죠. 일단은 피성년 후견인은 공무원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근데 2021년 10월 13일에 성년 후견이 정려된 그럼 이 사람은 당연히 피성년 후견인에서 벗어난 것이기 때문에 2022년 10월 14일이라면 벗어난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가 있죠.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는 공무원이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사람은 파산 선고를 받고 그 이전에 10월 14일 이전에 복권이 됐으니까 당연히 공무원이 될 수 있죠. 그 다음 2019년 10월 13일에 공무원으로서 징계로 파면 처분을 받은 자. 파면 처분을 받으면 5년 이내로는 공무원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2019년 10월 13일에 파면 처분을 받았다면 5년간은 공무원이 될 수 없으니까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10월 14일에 돼야지만이 공무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번은 틀린 거죠. 이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는 사람이죠. 맞죠? 그 다음에 2017년 군고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2019년 10월 13일에 끝난 자. 군고형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자로서 2년이 지나지 않는 자가 공무원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집행유예 2017년에 집행유예를 받았으니까 그 유예 기간이 2019년 10월 13일에 끝났으니까 지금 2년이 지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공무원이 될 수가 있죠. 그러니까 금고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자로서 2년이 지나지 않는 자예요. 그러니까 집행유예 기간이 2019년 10월 13일에 끝났으면 당연히 2년이 지나면 2022년 10월 13일까지 공무원이 될 수 없는 거고 2022년 10월 14일은 공무원이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것은 법령에 대한 문제인데 여러분들이 이 법령에 대한 문제와 관련해서 너무 쉽죠. 이것도 사실은. 이거를 안 외우고 시험장에 들어간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파면 처분을 받으면 5년 이내로는 공무원이 될 수 없다. 이걸 못 외우고 들어간 사람은 아무도 없으니까 당연히 이게 법조문들이 세부적으로 출제가 돼서 여러분들이 낯설게 표현이 됐다 하더라도 답을 틀리진 않았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3번의 답은 3번만 틀린 지문이고 나머지는 다 맞는 지문입니다. 4번. 정실주의와 역간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역간제는 정당의 충성도에 따른 간직 임용을 이야기하죠. 1번 실적제로 전환을 위한 영국의 추미론령은 미국의 펜들턴법보다 시기적으로 앞섰다. 추미론령은 시험제도를 규정하고 있는데 실적제가 바로 시험제도를 이야기하니까 이게 1870년에 만들어지죠. 그리고 이걸 베껴요. 미국이. 그래서 만들어진 법이 미국의 펜들턴법인데 이게 1883년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실적주의가 영국의 실적주의로부터 영향을 받았습니다. 이것도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아주 강조했죠. 실적주의 그러면 미국의 인사제도라고 생각하는데 실제 이 시험제도가 바로 실적주의인데 영국에서 시험제도가 먼저 발달됐다. 그래서 영국의 실적주의가 미국의 실적주의에 영향을 준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펜들턴법을 공부하다 보면 영국의 실적주의를 연구한 이스턴 보고서에 영향을 받아서 펜들턴법이 만들어졌다라고 우리가 공부를 하죠. 그래서 이건 당연히 맞죠. 두 번째로 역간제는 전문성을 통한 항상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늘 강조했지만 전문성은 시험제도와 관련돼 있어요. 그래서 실적주의는 항상 전문성이라고 이야기하죠. 역간제는 선거제도와 관련돼 있잖아요. 선거제도와 관련돼 있으면 우리는 대표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역간제는 대표성, 선거 과정을 통해서 국민에게 대표권을 이임받은 정당의 구성원들로 관직이 채용되기 때문에 대표성 확보에 초점이 있다면 실적주의는 시험을 통해 가지고 공무원을 채용하기 때문에 전문성 확보에 초점이 있다. 이렇게 우리가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역간제는 전문성을 통한 행정의 효율성 제고. 틀렸죠? 역간제는 대표성을 통한 행정의 대응성 제고에 초점이 있는 거고 정부 관료의 역량 강화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틀렸죠? 실적주의가 공무원의 역량 강화와 관련돼 있어요. 실적주의는 시험을 봐가지고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는 구성원들로 공직을 채용하기 때문에 공무원들의 역량이 대단히 뛰어나다고 판단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2번은 틀린 지문이죠. 3번 미국의 잭슨 대통령은
역간제를 민주주의의 실천적 정치 원리로 인식하고, 그렇죠. 잭슨 대통령이 역간주의를 공식적인 인사제도로 채택을 했으니까 인사행정의 기본 원칙으로 채택하였다. 맞습니다. 역간제는 관료제의 특권화를 방지하고, 이것도 선생님이 늘 수업 시간에 강조했던 건데, 관료들의 특권 집단화 또는 특권화, 이것은 바로 신분보장을 이야기해요. 신분보장을 우리가 관료제의 특권화라고 이야기합니다. 역간제는 공무원의 신분보장이 이루어지지 않죠. 그러니까 관료제의 특권화를 방지할 수 있죠. 그리고 국민에 대한 대응성을 높인다. 그렇죠. 다음 선거에서 또 우리 정당에 표를 달라고 하려면 반드시 시민의 요구에 민감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바로 국민에 대한 대응성 제고죠. 예. 그리고 현재도 일부 정부직에 적용되고 있다. 그렇죠. 우리나라의 장차관들은 다 정무직 공무원들이고 이들은 역간 인사에 의해서, 역간주에 의해서 채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4번도 맞는 지문이죠. 그래서 4번에는 2번만 틀린 지문이고 나머지는 다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5번 문제. 관료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계층제 원리에 의해 체계가 확립된다. 그렇죠. 계층제 원리에 입각해 있고, 그 다음 업무에 대해 훈련을 받고 지식을 갖춘 전문적인 관료가 업무를 담당할 것을 요구한다. 그렇죠. 관료제에서 관료는 전문 지식과 기술에 의해서 충원이 되고 전문 지식과 기술에 의해서 승진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바로 업무에 대해서 훈련받고 지식을 갖춘 전문가로 관료제의 관료가 구성이 된다는 거죠. 세 번째, 훈련된 무능은 관료가 제한된 분야에서 전문성은 있으나 새로운 상황에서 적응력과 업무 능력이 떨어지는 현상이다. 그렇습니다. 훈련된 무능은 관료제가 철저하게 분업화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분업화된 영역에서 근무하는 이 공무원은 자신이 담당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잘 알지만 조직 전체에 대한 조망은 어렵거나 또는 새로운 환경이 도래했을 때는 적응하지 못하는 현상을 우리가 훈련된 무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훈련된 무능은 분업화로부터 나타나는 문제점이죠. 그래서 훈련된 무능은 관료가 제한된 분야에서 전문성은 있지만 새로운 상황에서의 적응력이나 업무 능력이 떨어지는 현상이다. 맞죠. 동조 과잉은 궁극적인 목표인 공익보다는 규칙이나 법규, 수단인 규칙이나 법규를 중시하는 현상을 우리가 동조 과잉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동조 과잉을 다른 말로 목표의 전환, 목표의 대치 이렇게 표현하죠. 여기 표현을 봐보면 적극적으로 새로운 가업을 찾아서 실행하기보다는 현재의 주어진 업무만을 소극적으로 수행하는 것이다. 이거는 무사한 일주의를 이야기해요.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기보다는 정해진 선례나 규칙에 따라서 정해진 업무만을 수행해 나가는 현상을 우리가 무사한 일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건 동조과잉의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4번이 틀린 거죠. 이것도 여러분들이 난이도로 보면 하에 해당하는 문제죠. 그 개념을 묻는 문제들이니까. 그 다음 6번 문제로 들어와서 보겠습니다. (6번) 전문 경력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전문 경력관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계급 구분도 없고 그 다음에 직군, 직렬, 직유의 구분도 없는 공무원을 우리가 전문 경력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예도 많이 설명을 했죠. 간호 전문 경력관 이렇게 예를 들었는데 이런 것들은 다 어떤 거냐면 특정 직위에서 장기적으로 근무할 필요가 있거나 순환보직이 곤란한 직위에 대해서 전문 경력관으로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문제를 우리가 풀어보겠습니다. 전문 경력관은 계급 구분도 없고 직군이나 직렬의 분류도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렇죠. 그 다음 직무의 특성, 난이도 및 직무에 요구되는 숙련도 등에 따라 가군, 나군, 다군으로 구분한다. 예, 전문 경력관은 가군 전문 경력관, 나군 전문 경력관, 다군 전문 경력관 이렇게 나눠지는데 이 다군 전문 경력관이 9급에 해당하고 나군 전문 경력관이 7급에 해당하고 가군 전문 경력관이 5급에 해당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9급에서 8급으로 승진하고 8급에서 7급으로 승진하고 이게 가능하잖아요. 일반직 공무원들은. 근데 전문 경력관은 절대 승진이 안 됩니다. 이게 뭐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계급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 써져 있잖아요. 계급 구분이 없다 그러니까. 그럼 이건 뭡니까 이러면 여기는 한번 다군 전문 경력관으로 들어가면 평생도록 다군에서 일하는 거고 한번 나군으로 들어가면 평생도록 나군으로 한번 가군으로 들어가면 평생도록 가군으로 근무하는 것이지 9급에서 다군에서 열심히 잘한다 그래서 나군으로 가거나 나군에서 열심히 잘한다 그래서 가군으로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구분이 아니에요. 계급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선생님 그게 뭐 말이 됩니까 이러는데 여기가 딱 이 모집이 달라요. 다군은 간호 전문대학교 3년제를
졸업해야 한다. 이런 요건이 있고, 여기는 4년제 간호학과를 졸업해야 된다. 뭐 그러고, 여기는 삭사학위 이상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뭐 이런 모집할 때부터 구분을 딱 딸리 해서 다르게 해서 모집을 하고, 그러면 여기 전문대 간호학과를 졸업한 사람이 아무리 열심히 일한다 하더라도 여기 4년제가 되는 건 아니고, 4년제에서 졸업한 사람이 아무리 열심히 일한다 그래서 석사가 되는 건 아니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여기로 승진하거나 여기서 여기로 승진하는 것은 없어요. 그냥 뭘 하고 있는 거야. 업무의 숙련도나 직무에서 요구되는 지식에 근거해서 구분만 하고 있는 겁니다. 가군, 나군, 다군으로 이렇게 구분하죠. 예. 그 다음, 전직 시험을 거쳐 다른 일반직 공무원을 전문 경력관으로 전직시킬 수 있다. 그렇습니다. 전직 시험을 봐서 그쪽 직무에 대해서 전문 지식이 있다고 판단되면 당연히 전직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문 경력관을 다른 일반직 공무원으로 전직시킬 수는 없다. 그렇지 않습니다. 전문 경력관도 전직 시험을 통해 가지고 다른 일반직 공무원으로 전직시킬 수 있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아예 순환보직이 곤란한 직위에다가 전문 경력관을 지정하지만 시험을 봐가지고 이동은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3번은 당연히 틀린 지문이죠. 4번, 소속 장관은 해당 기관의 일반직 공무원 직위 중 순환보직이 곤란하거나 장기 재직 등이 필요한 특수업무 분야의 직위를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전문경력관 직위로 지정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예, 전문경력관 직위로 지정한 지정권자는 소속 장관입니다. 그래서 소속 장관이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해서 전문경력관으로 지정할 수가 있는데, 전문경력관으로 지정할 수 있는 요건이 2개로 갖춰져 있습니다. 뭐예요? 바로 순환보직이 곤란하거나 장기재직 등이 요구되는 직위, 업무에 대해서 그렇다. 그래서 6번에는 3번만 틀린 지문이고 나머지는 다 맞는 지문이죠. 7번, 다음 동기부여 실험에 대한 설명이다. 가, 다에 들어갈 말로 바르게 연결된 것은, 유치원 어린이들을 3집단으로 나누고 그림 그리기 놀이를 하였다. 첫 번째 집단에는 그림을 완성하면 선물을 준다고 약속하였고, 그림을 완성한 어린이들에게는 약속한 선물을 주었다. 두 번째 집단에는 선물을 준다는 약속은 없었지만 그림을 완성한 어린이들에게는 깜짝 선물을 주었다. 세 번째 집단에는 그 어떤 약속도 선물도 없이 평소처럼 그림 그리기를 하였다. 그 이후 그림 그리기 놀이를 계속하는지에 대한 집단 간 차이를 관찰하였다. 관찰 결과 두 번째와 세 번째 집단은 그림 그리기 놀이를 계속하였지만 첫 번째 집단은 보상을 약속하고 그 보상을 준 집단이죠. 상대적으로 적은 수만이 그림 그리기 놀이를 계속하였다. 이러한 현상을 통해 학자들은 가동기가 나동기를 밀어내는 구축 효과가 있다는 점을 제시하였으며, 나동기의 예로는 다를 들 수 있다. 지금 이거 간단하게 우리가 봐보면, 지금 여러분들이 여기서 설문을 봐보니까, 지문을 봐봤더니, 문제 조항을 봐봤더니, 문제 항목을 봐봤더니 여기에서 내재적, 외재적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일단 여러분들이 외재적 요인이라는 게 있는데, 이 외재적 요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보상과 제재를 이야기해요. 보상과 제재. 그 다음에 내재적 요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보상과 제재가 아닌 자신의 내적 만족감과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동기부여가 이루어지는데 보상 때문에 열심히 일한다 그러면 외재적 요인이죠. 또는 제재를 가하기 때문에 제재를 받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일한다 그러면 외재적 요인에 의해서 동기부여가 되는 거죠. 내재적 요인은 내적 만족감인데, 내가 이런 보상과 제재와 상관없이 자신의 어떤 만족감 때문에 열심히 일한다 그러면 내재적 요인에 의해서 동기유발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첫 번째 집단은 우리가 봤던 것처럼 보상 때문에 열심히 그림을 그렸던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보상을 준다는 약속을 하지 않았더니 결국 그림 그리기를 멈췄다는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집단 같은 경우는 자기가 알아서 보상과 전혀 상관없이 자기가 열심히 그림을 그린 거잖아요. 그럼 이 사람은 세 번째 집단은 내재적 요인에 의해서 동기유발이 되었다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러한 현상을 통해 학자들은 외재적 동기가 내재적 동기를 밀어내는 구축 효과가 있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그렇죠. 바로 보상을 줬을 때 동기유발이 됐는데 보상에 대한 약속이 없으니까 동기유발이 되지 않더라는 거잖아요. 첫 번째 집단이. 그러니까 바로 외재적 동기가 내재적 동기를 쫓아내고 있다. 이것을 제시했으며, 그 다음에
내지적 동기의 애로는 내적 만족감입니다. 내적 만족감이 바로 일에 대한 즐거움이죠. 자기가 그림을 그릴 때 스스로 즐거워서 열심히 그린다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일에 대한 즐거움이 바로 내지적 보상의 대표적인 예가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칸막이에 잘 써보면 결국 외지적 동기가 내지적 동기를 밀어내는 구축 효과가 있다는 점을 제시했으며 내지적 동기의 대표적인 예로는 바로 일에 대한 즐거움이 있다. 그래서 4번이 옳은 지문이고 나머지는 다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8번 정책 효과를 확인하기 위한 평가 설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여기와 관련해서는 여러분들이 진실험, 준실험, 비실험을 알아야 되는 거죠. 이 두 개를 우리는 실험 설계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이 비실험은 우리가 비실험 설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진실험은 실험 집단과 비교 집단이 동질성이 확보된 상태에서의 실험인데 이 진실험을 할 때의 변수 통제 방법이 바로 사전 측정을 통해서 실험 집단과 비교 집단의 동질성을 확보하거나 사전 측정이 있죠. 또 하나는 무작위 배정입니다. 무작위 배정을 통해서 실험 집단과 비실험 집단의 실험 집단과 비교 집단의 동질성을 확보해 나가서 실험을 해 나갑니다. 이때 주로 활용되는 가장 대표적인 실험 설계 방법이 바로 비교 집단 사전 사후 비교 설계입니다. 비교 집단. 그다음 두 번째로 보면 준실험은 실험 집단과 비교 집단이 동질성이 확보되지 않는 상태에서 실험인데 여기서 주로 활용되는 것이 두 가지죠. 재기적 통제하고 그다음에 축제에 의한 통제 이렇게 나눠지는데 재기적 통제는 축제에 의한 통제부터 봐보면 축제에 의한 통제는 실험 집단과 비교 집단이 구분될 때입니다. 그러니까 정책이 실시되는 지역과 실시되지 않는 지역이 구분될 때 실험 집단과 비교 집단을 구분해서 비교해보는 방법인데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 비동질적 통제 집단 설계하고 그 다음에 사후 비교 집단 설계하고 그 다음에 바로 핵의 불연속 설계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축조에 의한 통제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재기적 통제는 전국적으로 정책이 실시될 때예요. 그러면 이것은 과거 집단과 현재 집단을 비교해서 정책을 평가해 나갑니다. 예를 들어보자면 만일 우리나라가 만일 대운하가 건설됐다. 2020년도에 2020년도에 대운하가 건설 2000년도에 대운하가 건설됐다고 봅시다. 근데 대운하가 우리나라의 1인당 GNP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평가할 때 대운하 건설 전에 사람들의 1인당 GNP 1년 단위로 이게 만일 80년도다 그럼 80년도에 1인당 GNP, 81년도에 1인당 GNP 이렇게 다 점을 찍습니다. 그다음에 2000년도 이후에 연도별 1인당 GNP 다 점을 찍어요. 그래서 이것에 가장 가까운 선을 그어보고 여기에 가장 가까운 선을 그어봤더니 이렇게 끊어지더라. 그러면 이 끊어진 것만큼이 바로 대운하가 1인당 GNP에 영향을 미친 것이다. 이렇게 이제 연구하는 게 바로 재기적 통제입니다. 재기적 통제는 전국적 영향을 미치는 정책이 실시될 때, 그러니까 실험 집단과 비교 집단을 구분하기 어려울 때 현재 집단과 과거 집단, 현재 집단과 과거 집단을 비교해서 정책 효과를 분석해 나가는데 이런 걸 우리가 분절적 시계열 분석 또는 단절적 시계열 분석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다음 비실험이 있는데 비실험은 아예 비교 집단을 구성하지 않고 하는 실험을 우리가 비실험이라 그러는데 비실험에는 통계 분석 기법이 크게 세 가지가 있죠. 바로 통계적 통제, 그다음에 포괄적 통제, 그다음 잠재적 통제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이 됩니다. 이거는 핵의 분석이나 시계열 분석 등을 통해 가지고 인과관계를 추론하는 겁니다. 이거는 검증하는 게 아니라 추론이에요. 원래 정책 평가는 검증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것은 그냥 통계적 기법을 활용해서 추론해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 정도 효과가 있을 것이다라고 예측해 나가는 거죠. 포괄적 통제는 이것은 기대되는 대로 평가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그다음 잠재적 통제는 전문가의 의견에 따라서 평가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이런 식으로 이런 게 제일 중요해요. 변수 통제 방법이.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아주 자세히 설명을 해왔던 것들이잖아요. 이게 좀 어렵게 나올 수가 있다 그래서 항상 선생님이 어렵게 나올 문제를 대비해가지고 자세히 설명을 했던 건데 그러면 문제로 우리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동일 정책 대상 집단에 대해 정책 집행을 기준으로 여러 번의 사전 사후 측정을 하여 정책 효과를 추정하는 단절적 시계열 설계. 단절적 시계열 설계가 바로 분절적 시계열 설계입니다. 이는 준실험 설계 유형 중 하나이다. 정확하게는 단절적 시계열 분석은 바로 뭐다? 과거 집단과 현재 집단을 비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정책 집행을 기준으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으니까 정책 집행 이전에
정책 집행 이전에 사전 측정이 있죠. 그러면 아까 우리가 대운하와 관련해서 봐보면 2000년도에 대운하가 건설됐다 그러면 2000년도 이전에 연도별 1인당 GNP, 그 다음에 대운하가 건설된 2000년도 이후에 연도별 1인당 GNP를 해서 이것의 시계열선과 그 다음에 이것의 시계열선을 이렇게 그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좀 그림을 잘못 그렸는데 다시 한번 그려보면 지금 이렇게 해서 2000년도를 기준으로 한다. 그러면 2000년도 이전에 바로 이건 뭘 의미해요? 바로 정책 집행 이전에 우리나라의 1인당 GNP, 그 다음에 2000년도 이후에 1인당 GNP 그거 봤더니 바로 이렇게 끊어진다. 끊어지는 것을 우리가 분절적 또는 단절적 그러는데 이렇게 끊어지면은 정책의 효과로 판단하는 거, 이건 우리가 준실험 중에 재기적 통제에 해당하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준실험에 해당한다 그러면 맞는 거죠. 예. 맞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내적 타당성을 위협하는 역사 요인은, 역사적 요인은 실험이 진행되는 도중에 예기치 못한 사건이 발생해서 실험 결과를 왜곡시켜 나가는 것을 우리가 역사적 요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정책 집행 기간이 상대적으로 길고, 그렇죠. 정책 집행 기간이 상대적으로 길면 역사적 요인이 많이 발생해요. 정책 대상이 사람일 때 주로 나타나며, 근데 역사적 요인은 꼭 사람일 때 나타나는 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시간의 경과 때문에 발생하는 조사 대상 집단의 특성 변화가 정책의 효과에 현재되어 나타나는 경우를 말한다. 이거는 정책 대상 집단의 변화로 인해서 정책 효과가 왜곡되는 것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역사적 요인이 아니라 이것은 성장 요인이죠. 성장 요인. 그렇죠? 내적 타당성을 위협하는 성장 요인은 정책 집행 기간이 상대적으로 길고 정책 대상이 사람일 때 주로 나타나며 시간의 경과 때문에 발생하는 조사 대상 집단의 특성 변화가 정책 효과에 혼재되어 그러니까 정책 효과를 왜곡시켜 나타나는 경우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성장 효과를 의미하기 때문에 당연히 이음번은 틀린 지문이죠. 디귿번. 정책 실험을 할 수 없는 경우 통계 분석 기법을 이용해서 정책 효과의 인과관계를 추론하는 것을 비실험적 정책평가 설계라 하고, 그렇죠. 정책 실험이 불가능할 때 비실험이 이루어지는데 비실험은 통계 분석 기법을 통해 가지고 인과관계를 추론해 나가는데 이게 바로 통계적 통제죠. 해기 분석이나 경로 분석 등이 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비실험이라고 하면 이것은 정책 실험이 아닙니다. 근데 이거는 뭐다? 세 가지 방법으로 할 수가 있는데 통계적 기법이 활용되는 통계적 통제가 있고, 그 다음에 포괄적 통제가 있고, 그리고 주관적 통제가 있고, 이렇게 세 가지로, 잠재적 통제가 있고,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통계적 통제는 지금 여기서 표현되어 있는 것처럼 해기 분석이라든지 경로 분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또는 시계열 분석 이런 것을 통해서 인과관계를 추론해 나갑니다. 추론한다는 것은 예측한다는 거예요. 평가는 절대 예측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평가는 있었던 사실을 객관적으로 검증하는 게 평가이지, 예측하거나 추론하는 것은 절대 평가라고 할 수가 없는데, 이거는 기본적으로 인과관계를 추론해 나간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거는 기대되는 대로 평가해버린다는 거고, 이거는 전문가의 의견에 따라서 전문가의 의견을 평가 결과로 인식해버리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은 실험 설계가 아니고 비실험 설계에 해당하죠. 그래서 디귿번은 맞는 지문이죠. 그럼 여기서 틀린 지문은 니은번만 틀린 지문이고, 기역번과 디귿번이 맞는 지문이기 때문에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9번. 8번도 조금 어려운 문제에 속하지만 8번도 선생님 수업을 들었던 수험생들은 그렇게 많이 틀리지 않았을 거예요. 선생님이 워낙 저 부분은 자세히 설명을 했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여러 번 모의고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인식을 시켜줬기 때문에 8번도 난이도 상의 문제지만 틀리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공부를 좀 했으면. 그 다음에 이제 9번 문제 같은 경우가 좀 어렵죠. 아주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이건 법조문에 대한 건데, 9번 문제를 봐봅니다. 중앙정부의 지출 성격상 의무 지출에 해당하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이건 이제 정부의 지출이 있는데 이 지출이 두 개로 나눠져요. 하나는 의무 지출이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재량 지출이 있는 거고,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의무 지출은 지출 규모가 법에 명시되어 있는,
지출 규모가 법에 딱 명시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의무지출이라 그러고, 재량지출은 의무지출을 제외한 나머지 지출을 재량지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의무지출은 통치권자가 변화를 시킬 수가 없어요. 반드시 법에서 지출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그 규모나 대상까지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의무지출 같은 경우는 통치권자가 변화를 시킬 수가 없는데, 이 의무지출의 대상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의무지출의 대상은 국가재정법 시행령에 명시되어 있어요. 이것은 반드시 어떻게 해라, 얼마만큼 줘라라고 딱 정해져 있는데, 그게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 지방교부세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에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여기에 대해서는 반드시 지급하도록, 그리고 그 금액까지 다 써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방교부세 다 공부해봤죠? 지방교부세 공부하면 내국세 총액의 19.24%에다가 종합부동산세 전액에다가 담배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의 45%를 지급해야 한다라고 딱 아예 딱 규모를 정해놓고 있단 말이죠. 그 다음 두 번째로 보면 조약이라든지 국제규범, 국제법규에 따른 지출이에요. 국제조약이라든지 국제규범에 따른 지출, 이것은 반드시 지급하도록 의무지출, 반드시 지출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고, 세 번째로 보면 또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에 뭐가 써져 있냐면 바로 채무와 관련된 거, 국채 또는 차입금, 여기에 대한 이자, 차입금에 대한 이자 지출은 반드시 의무지출로 반드시 지출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건 법조문에 대한 문제니까 이 법조문을 해석해가지고 여기에 딱 적용을 시켜 나가야 되겠죠. 일단 제일 먼저 지방교부세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의무지출로 법규에 딱 명시되어 있는 거고, 그 다음 두 번째로 보면 조례나 국제규범에 따른 지출, 조례나 국제규범에 따른 지출이 이거예요. UN 평화유지활동 예산분담금. 이게 바로 조례나 국제규범에 따른 지출이 되니까 니은번도 맞는 거고, 그 다음에 국채나 차입금에 대한 이자 지출은 반드시 의무지출로 규정을 해서 지출하도록 하고 있으니까 미음번도 맞는 지문인 거죠. 그러면 기역번, 니은번, 리을번, 미음번 3번이 답이 되겠죠. 이거는 여러분들이 법규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걸 이론상으로 접근해 나가려고 하면 안 됩니다. 선생님, 정부 부처 운영비는 경상비고 경상비는 지속적 경비고 지속적 경비는 의무지출이 아닐까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그 이론상의 지식을 가지고 접근하는 거고, 지금 이 시험 문제에서 내는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법규상의 의무지출로 규정되어 있는 내용을 물어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법규에 따라서 문제를 풀어 나가야 되죠. 그래서 9번은 가장 난이도 상위 문제고 가장 어려운 문제였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이게 9번의 답은 3번만 맞는 지문이고 나머지는 틀린 지문이죠. 그렇죠? 네. 그 다음 10번 문제로 넘어와서 보겠습니다. 예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영기준 예산제도는 예산배분의 간행을 인정하지 않는 제도로, 그렇죠. 전년도 기준을 다 없애고 영기준에서 새롭게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기존의 예산배분의 간행을 인정하지 않는 제도입니다. 미국의 민간기업 텍사스 인스트루먼트에서 처음 시작되었고, 그리고 70년대 미국 연방정부에 도입됐다. 이것까지 공부할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은 바로 1970년대에 미국의 연방정부의 감축관리의 수단으로 도입되었다. 이것만 여러분 잘 알면 되죠. 그 다음 두 번째, 계획예산제도는 장기적 기획, 사업, 예산을 연결시키는 제도로, 그렇죠? PPBS라 그러는데 장기적 계획이 바로 플랜, 그 다음에 사업이 바로 또 P, 그 다음에 예산, 그래서 PPBS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하죠. 그래서 제도로서 미국의 베트남 전쟁, 위대한 사회 프로그램 등 정부 예산이 팽창하던 1960년대에 도입 운영되었다. 그렇습니다. 바로 계획예산 제도가 바로 존슨 대통령과 관련돼 있어요. 존슨의 위대한 사회 건설은 여러분들이 정책학에서 맨날 들어보는 이야기잖아요. 바로 존슨의 위대한 사회 건설은 복지 프로그램인데 존슨 대통령이 연방정부에 도입한 예산 제도가 바로 PPBS이기 때문에 당연히 2번은 맞는 지문이죠. 3번, 성과주의 예산 제도는 산출 이후의 성과에 관심을 가지며 예산 집행의 재량과 결과에 대한 책임을 강조하는 제도로 1950년대 연방정부를 비롯해 지방정부에 확산되었다. 일단은 성과주의 예산은 여러분들이 두 개로 나눠서 공부를 해야 됩니다. 구성과주의 예산이 있는 거고, 이 구성과주의 예산을 우리가 PBS라고 이야기합니다. PBS는 당연히 1950년대에 도입된 거고요. 그 다음에 신성과주의 예산이 있는데, 신성과주의 예산은 이거는 1980년대 이후에 도입된 겁니다. 80년대 이후. 그 다음에 구성과주의 예산은 주로 산출을 중시하는 거고, 그리고 신성과주의 예산은 주로 결과를 중시하는 거고, 그 다음 구성과주의 예산은 주로
투입 정보를 파악하기 위한 거예요. 투입 정보를 파악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할 때 어떻게 한다? 단위원가 곱하기 업무량으로 예산을 편성하는데 이 업무량을 계산할 때 전년도 실적을 반영한다. 이거잖아요. 그러나 신성과주 예산은 그런 거 없습니다. 뭐다? 편성과 집행에서는 재량을 부여하고 이건 재량입니다. 그리고 대신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습니다. 책임을 묻는다는 게 다음 연도 예산에 반영한다는 거예요. 성과평가를 해서 우수한 평가를 받으면 내년도 예산을 증액시켜주고 성과평가를 해서 미진한 평가를 받게 되면 다음 연도 예산을 삭감시키는 거. 이런 게 바로 이제 결과를 반영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건데 기본적으로 재량을 편성과 집행 과정에서의 재량을 부여하고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 제도가 바로 신성과주 예산이죠. 그러면 이건 틀린 거죠. 일단은 성과주 예산 제도는 1950년대에 도입된 성과주 예산 제도는 산출을 중시하지 산출 이후에 뭐가 있어요? 결과가 있죠. 그러니까 산출 이후의 성과는 바로 결과를 이야기하는데 1950년대에 도입되어 있는 여기 구성과주 예산은 산출을 중시하지 결과를 중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틀린 거고 그리고 예산 집행의 재량과 결과에 대한 책임을 강조하는 제도다. 이것도 신성과주 예산에 대한 설명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3번 지문을 어떻게 고쳐내야 되냐면 신성과주 예산 제도는 산출 이후에 성과에 관심을 가지며 예산 집행의 재량과 결과에 대한 책임을 강조하는 제도로서 1980년대 이후에 도입되었다라고 표현돼야지 맞겠죠. 그래서 3번이 틀린 거죠. 4번. 품목별 예산제도는 예산을 지출대상별로 분류해 편성하는 통제지향적 예산제도로. 그렇죠. 품목별 예산제도는 지출대상별 예산 편성이죠. 1920년대 대부분 미국 연방부처가 도입하였다. 그렇습니다. 가장 초기의 예산제도가 바로 품목별 예산제도고 통제지향적 예산제도인 거죠. 예, 그래서 4번은 맞는 지문이죠. 그래서 3번만 틀린 지문이고 나머지는 다 맞는 지문입니다. 11번. 정치행정 이혼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치행정 이혼론은 바로 행정관리서를 이야기하는 거고 정치행정 이혼론은 정치는 결정을 하고 행정은 집행을 해야 된다고 봤고 그리고 행정과 경영과의 관계에서는 바로 공사행정 이론론의 시각에 있었던 거고 이렇죠. 그러면 우리가 바로 문제를 풀어보면 행정과 경영의 차이가 없음을 강조하는 공사행정 이론론의 입장을 취한다. 그렇죠. 정치행정 이혼론은 공사행정 이론론과 연결돼 있죠. 의사결정 역할을 하는 정치와 결정된 의사를 집행하는 행정의 역할을 엄격하게 구분할 것을 주장하였다. 그게 이혼론이죠. 정치행정 이혼론이죠. 정치는 결정을 하고 행정은 집행을 한다. 그래서 정치와 행정은 그 성격이 다르다라고 봤던 거죠. 맞죠. 윌슨이 바로 정치행정 이혼론의 대표적인 학자입니다. 윌슨은 행정을 전문적 기술적 영역으로 규정하고 정부는 효율성과 전문성을 갖춰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렇죠. 우드로 윌슨은 실적주의를 주창하고 나섰는데 바로 뭐다? 시험을 봐서 공무원을 뽑고 그들에게 집행을 맡겨야 된다고 봤죠. 바로 역간주의 폐해를 극복하기 위해서 나온 게 정치행정 이혼론이고 바로 시험을 봐서 공무원을 채용하게 되면 전문성이 확보되고 전문가를 통해 가지고 행정 업무가 수행되면 행정의 효율성이 확보될 것이라고 봤던 거죠. 그래서 행정의 영역을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영역으로 파악했던 겁니다. 4번. 대공황 이후 각종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행정의 정책 결정 형성 및 준입법적 기능 수행을 정당화했다. 이거는 행정이 정책 결정을 한다는 거잖아요. 행정의 정책 결정 형성 및 준입법적 기능이 바로 뭐예요? 법률 개정권이 바로 결정권인데 이것은 정치가 하고 그 다음에 대통령령이나 불령 등 이임입법을 통해 가지고 행정도 결정을 해야 된다는 것을 정당화한 것은 당연히 정치행정 이론론이죠. 정행 이론론에서는 행정이 모두 해야 된다고 봤던 거죠. 정책 결정을 해야 된다고 봤던 거고 이때 정책 결정의 수단이 바로 이임입법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준입법적 기능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거는 바로 이임입법을 통해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결정을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럼 4번이 틀린 거죠. 4번은 정치행정 이론론에 대한 설명이니까 이 문제도 아주 쉽게 출제된 거죠.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그 다음 12번. 정부 실패의 요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부 실패의 요인 중 X비율성은 정부가 가진 권력을 통해 불평등한 분배가 이루어지는 현상이다. 틀렸죠. X비율성은 독점으로 인한 비효율성을 우리가 X비효율성이라고 이야기하죠. 정부가 가진 권력을 통해 불평등한 분배가 이루어지는 현상은 우리가 권력의 편제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1번은 틀린 거죠. 2번. 지대 추구는 정부 개입에 따라 발생하는 인위적 지대는 이제 독점권 획득으로 인한 이득, 불로소득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획득하기 위한 자원을 낭비하는 활동이다. 그렇죠. 지대 추구는 각종 노비 활동인데 주로
독점권 획득을 위한 각종 노비 활동을 이야기하는 거고, 이러한 노비 활동을 위해서 사용된 모든 돈들은 다 자원 낭비 활동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대 추구는 정부 개입에 따라 발생하는 인위적 지대, 이런 것들이 바로 독점권 이런 것들인데, 이런 걸 획득하기 위한 자원 낭비 활동이다. 맞죠? 파생적 예비 효과는 정부 정책으로 발생하는 의도하지 않는 결과 또는 정부 정책에 예상치 못한 결과를 이야기하죠. 파생적 예비 효과는 시장 실패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개입하지만 의도하지 않는 부작용을 초래하는 것을 말한다. 그렇죠. 내부성은 공무원이 국민을 위해서 일하지 않고 자기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거나 자기가 소속한 기관의 이익을 추구하는 현상을 이야기합니다. 공공조직의 공익적 목표보다는 관료 개인이나 소속 기관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을 말한다. 맞죠. 아주 쉬운 문제고 이런 걸 틀리면 절대 안 되는 문제죠. 당연히 12번의 답은 1번만 틀린 지문이고 나머지는 다 맞는 지문입니다. 그 다음 13번 리플리와 프랭클린의 경쟁적 규제정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리플리와 프랭클린은 규제정책을 경쟁적 규제정책과 보호적 규제정책으로 구분을 해나갑니다. 경쟁적 규제정책은 경쟁을 제한하는 규제정책이고,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주로 뭐라 그랬냐면 행정법상 특허가 바로 경쟁적 규제정책입니다. 그래서 특정 기업만을 선정해서 이동통신 사업자로 선정해 준다든지, 특정 기업만을 선정해가지고 방송국 인허가를 한다든지, 또 특정 기업만을 선정해서 항공권을 부여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바로 경쟁적 규제 정책에 속하는 거죠. 보겠습니다. 국가가 소유한 희소한 자원에 대해 다수의 경쟁자 중에서 지정된 소수에게만 서비스나 재화를 공급하도록 규제한다. 그렇죠. 독점적 생산권을 부여한다. 이런 말이죠. 선정된 승리자에게 공급권을 부여하는 대신에 이들에게 특허기업 같은 경우는 공익을 위해서 강력한 규제를 받습니다. 그들에게만 독점적 생산권을 부여하고 대신 그들에게만 특별한 규제를 가하죠. 그래서 특정 기업만을 선정해서 그들에게 공급권을 부여하는 대신에 또 그들에게 뭘 부여한다. 바로 특정한 규제 조치를 취한다. 그 다음에 경쟁적 규제 정책의 예로는 주파수 할당, 항공 노선 허가 등이 있다. 그렇죠. 이것은 이제 방송국과 관련되어 있는 거고, 방송국도 몇몇 기업만을 선정해서 방송 허가를 해주는 거고, 항공 노선 허가라든지 버스 노선 허가라든지 이런 것은 행정법상 특허에 해당하는 것이니까 당연히 맞죠. 그 다음 정책 집행 단계에서 규제받은 자들은 규제기관에 강하게 반발하거나 저항하기도 한다. 일단은 이 경쟁적 규제 정책과 관련해서 경쟁적 규제 정책에서는 특허를 받은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이 수혜자죠. 수혜자는 특정 소수죠. 특정 소수. LG, SK, KT만 이동통신업을 해라. 그러면 이 특정 소수의 LG, SK, KT만 이익을 보게 되는 거잖아요. 이들은 각자로 보면 아주 큰 이익이기 때문에 특정 소수가 수혜를 보면 이들이 뭘 한다? 강력한 지지를 위한, 수혜자니까 당연히 지지를 할 것이고 강력한 지지를 위한 정치활동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정치활동. 그 다음 두 번째로 보면 비용 부담자가 있는데, 비용 부담자는 일반 대중이죠. 다수가 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근데 일단은 이들은 비용 부담자니까 당연히 얘네들은 반대나 저항을 해야 되겠죠. 반대나 저항을 위한 정치활동을 해야 되는데, 이게 일반 대중에게 비용이 분산되니까 각자로 보면 아주 미미한 비용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뭐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반대를 위한 정치활동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경쟁적 규제 정책에서는 저항이 대단히 낮아요. 이 사람들은 저항하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지지하는 사람들이니까 저항과 무관하고, 여기 비용 부담자가 저항을 해야 되는데 이들은 우리나라 일반 대중, 우리나라 5천만 명에게 비용이 분산돼 버리기 때문에 각자로 보면 너무 미미한 비용에 불과해서 집행 과정에서 저항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경쟁적 규제 정책은 이거는 형성도 대단히 용이하고 그리고 집행도 대단히 용이합니다. 저항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틀렸죠. 정책 집행 단계에서 규제받은 자들은 규제기관에 강하게 반발하거나 저항한다. 틀렸습니다. 보호적 규제 정책은 저항과 반발이 대단히 크지만 경쟁적 규제 정책은 저항과 반발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 논리를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 논리는 선생님 지금 어떤 논리를 가져다 쓰고 있는 거예요? 바로 윌슨의 규제정치 이론의 논리를 그대로 쓰죠. 물론 규제정치 이론에서는 규제 형성 과정을 이걸 가지고 설명하는 거고, 리플리와 프랭클린은 이런 논리를 가지고 규제 집행 과정을 주로 설명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규제 집행 과정에서 저항과 반발이 대단히 적게 발생하는 것이 바로
경쟁적 규제 정책입니다. 그래서 답은 4번만 틀린 지문이고 나머지는 다 맞는 지문입니다. (14번) 문제,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구성 형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것도 선생님이 시험 문제 꼭 나온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왜냐하면 예전에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 기관 구성 형태는 기관 대립형인데, 이번에는 지방자치법을 개정해서 기관 구성 형태를 다양하게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것은 시험 문제에 꼭 출제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라고 여러 번 이야기했던 겁니다. 일단 기관 통합형은 의원내각제 형태를 이야기합니다. 행정에 주민들의 의사를 보다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렇죠. 주민들이 직접 뽑은 사람들이 지방의회를 구성하고 지방의회 의원들이 집행부서에 들어와서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지금 기관 통합형에서는 주민들의 의사에 입각해가지고 대표로 선출된 사람들이 집행부를 구성해 나가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행정 업무를 하잖아요. 바로 집행부가 행정 업무를 수행할 때 주민의 의사를 보다 더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거죠. 기관 통합형은 지방의회에서 의결 기능과 집행 기능을 모두 수행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집행 업무를 수행할 때 주민의 의사가 잘 반영될 수 있다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영국의 의회형, 미국의 이혼회형, 프랑스의 의장형, 이런 것들이 다 기관 통합형의 대표적인 형태입니다. 세 번째로 기관 대립형 중 약시장의회형은, 여기는 이제 약시장이라는 것은 단체장이 약하다는 것은 결국 강의회라는 말하고 똑같은 거죠. 약시장, 강의회형이 되는 건데, 시장의 고위직 지방공무원의 인사에 대해서 의회의 동의를 요하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의회가 강하기 때문에 의회가 강력한 저항을 할 수가 있도록 돼 있어요. 고위권 인사에 대해서 인사권에 제약을 가할 수가 있습니다. 단체장에게. 그 다음에 시장은 지방의회 의결에 대한 거부권을 가지지 못합니다. 지방의회 의사에 따라서만 집행할 수밖에 없지. 약시장형은 힘이 약하기 때문에 시장은 지방의회 의결에 대한 거부권을 가지지 못한다. 그래서 3번이 틀린 거죠. 4번 기관 대립형은 대통령제 형태인데 견제와 균형을 통해 권력남용을 방지하는 장점이 있다. 그렇죠. 다만 의결기관과 집행기관 간의 대립 및 마찰 가능성이 있다. 그렇죠. 대통령제 형태는 특히 어떤 상태가 만들어질 수 있으니까 이래요. 요소 야대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으니까 그렇죠. 지금 우리나라도 대통령제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국회와 행정부 간의 갈등과 대립이 대단히 커지잖아요. 결국 그 논리를 그대로 여기에 써놓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은 또 헌법을 공부하시는 분들이니까 이런 논리는 뭐 워낙 쉬운 것들이니까 잘 알았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답은 3번이죠. 문제는 아주 쉽게 출제가 됐죠. 그 다음 15번 전자정부 구현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나라장터는 전자조달 시스템이에요. 근데 여기 G2B, G2C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이 G2C가 있고 G2B가 있고 그 다음에 G2G가 있고 이렇게 나눠지죠. G2C는 정부와 시민 간의 전자 서비스를 우리가 G2C라 그럽니다. 이거는 주로 민원 서비스를 전자적 수단에 의해서 제공하거나 전자적 수단에 의해서 시민의 의견을 수렴해 나가는 거. 주로 이제 민원이라든지 또는 전자적 시민 참여라든지 이런 것들과 관련되어 있는 거죠. G2B는 정부와 기업 간의 전자 서비스고 여기에 가장 대표적인 게 전자 조달 시스템이에요. 전자 조달 시스템의 이름이 바로 나라장터입니다. 그 다음에 G2G는 정부와 정부 간의 전자 서비스인데 이게 정부 내부의 정보 공유와 관련되어 있는 거고 여기와 관련된 가장 대표적인 시스템이 온나라 시스템이죠. 그럼 이 정도만 보고 우리가 문제를 풀어보면 G2B의 대표적인 사례는 나라장터다. 그렇죠. G2C는 조달 관련 온라인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것이다. 틀렸죠? 바로 조달 관련 온라인 서비스가 이겁니다. 전자 조달 시스템, 나라장터입니다. 이거는 G2C가 아니라 바로 G2B죠. 둘 다 G2B에 대한 겁니다. G4C는 뭐냐면 G4C 이거 지금 이 4를 아라비아 숫자 C로 쓰는 겁니다. 시민을 위한 정부 이거예요. 이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이거 똑같은 거예요. G2C하고 G4C는 똑같습니다. 여기 영어 전치사 2를 아라비아 숫자 2로 쓴 겁니다. 정부와 시민 간의 전자 서비스 이렇게. 여기는 정부와 시민 간에 이렇게 쓴 게 아니라 시민을 위한 정부. 이 4를 지금 아라비아 숫자 4로 써놓은 건데 이 G2C하고 G4C는 똑같은 거예요. G4C는 단일 창구를 통한 민원
업무 혁신 사업으로 데이터베이스 공동 활용 시스템 구축을 내용으로 한다. 그렇죠. 지포시는 민원 서비스를 전자적 수단으로 제공해서 시민들에게 편의성을 제공하거나 시민들의 의견을 전자적 수단에 의해서 수렴해 나가는 것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당연히 맞는 말이죠. G2G는 정부 내 업무 처리의 전자를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대표적 사례로는 온나라 시스템이 있다. 그렇죠. G2G는 정부 내부에서의 정보 공유와 관련된 시스템이고 가장 대표적인 게 온나라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틀린 지문은 2번만 틀린 지문이고 나머지는 다 맞는 지문이죠. 16번. 우리나라 중앙예산기관의 변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건 뭐 여러분들이 공부를 잘 하고 들어가지는 않았을 거예요. 이런 주제에 대해서는. 근데 이거 문제 풀어보면 그냥 쉽게 답은 나옵니다. 1번. 국무총리 직속 기획처 예산국이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중앙예산기관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국무총리 직속의 기획처가 있었고 그 기획처의 예산국에서 뭘 담당했다. 바로 중앙예산기관을 담당했습니다. 1961년 설립된 경제기획원은 수입 지출의 총괄 기능을 담당하였으며 재무부는 중앙예산기관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여러분 봐보세요. 여기 기획이 나와 있잖아요. 기획이 나와 있으면 당연히 여기가 뭘 하는 거예요? 바로 중앙예산 기능을 수행하는 겁니다. 예산 편성 기능을 수행하는 거고 재무부는 당연히 여러분들이 재무부는 이거 하는 거죠. 수입 지출의 총괄 기능을 수행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만 바꿔놓은 거예요? 바로 경제기획원의 역할과 그 다음에 재무부의 역할을 바꿔서 출제한 거죠. 재무부가 주로 뭘 한다? 수입과 지출의 총괄 기능을 수행하는 거고 그 다음에 경제기획원이 바로 계획을 수립하는 곳이니까 여기서 예산 편성 기능을 수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제기획원은 중앙예산기관의 역할을 담당하고 재무부는 수입 지출의 총괄 기능을 담당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공부하지 않은 주제가 시험 문제 나오면 무서워하거나 겁을 내면 안 됩니다. 그 지문을 보면은 너무 쉽게 구성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어렵게 출제했다라고 해서 내가 공부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나왔다 그래서 그걸 안 읽어보고 넘어가면 안 돼요. 반드시 읽어보면 힌트가 다 나오잖아요. 당연히 여기 계획 업무를 수행하니까 당연히 여기는 예산 업무를 편성했을 거고 원래 재무부의 역할이 바로 수지총괄 기능의 역할을 수행하는 거예요. 수지총괄이라는 것은 수입과 지출의 업무를 총괄한다 이것을 이야기하니까 당연히 2번이 틀렸죠. 역할을 바꿔서 출제한 거죠. 김영삼 정부는 94년 정부조직 개편을 통해 경제기획원과 재무부를 재정경제원으로 통합하여 세제, 예산, 국고기능을 이룬하였다. 맞고 현재는 기획재정부 예산실이 중앙예산기관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들이 꼭 틀려야 될 문제는 아닌 거죠. 충분히 맞출 수 있는 문제였다고 판단됩니다. 물론 이것도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아까 한두 문제 정도가 어렵게 나왔다 한 게 9번 문제와 관련해서 의무지출에 대한 문제, 그 다음에 16번 문제와 관련해서 중앙예산기관의 변천 문제, 이런 것들이 조금 어렵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 다음 17번 문제로 들어와서 봐봅니다. 다음의 역사적 배경을 바탕으로 태동한 행정학 연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올남전 패배, 흑인 폭동, 소수민족 문제 등 미국 사회의 혼란을 해결하지 못하는 학문의 무력함에 대한 반성으로 나타났다. 1968년 미국 미누브룩 회의에서 왈도의 주도하에 새로운 행정학의 방향 모색으로 태동하였다. 이건 바로 신행정론에 대한 문제인 거죠. 1번 고객 중심 행정, 시민의 참여, 가치 문제 등을 중시하였다. 그렇죠. 신행정론이 중시하는 것은 바로 고객에 대한 대응성, 그 다음에 시민 참여, 가치 문제 이런 것들을 강조했던 거죠. 행정학의 실천적 성격과 적실성을 해보하기 위한 정책지향적 행정학을 요구했다. 그렇죠. 이들은 사회문제 해결에 초점을 두고 있었기 때문에 사회문제에 대한 해결책인 정책을 연구하는 데 초점을 뒀던 거죠. 행정의 능률성을 강조하였으며 틀렸죠. 이것은 행정의 사회적 형평성과 고객의 대응성을 강조했습니다. 그 다음 논리실중주의 및 행태주의의 주장을 비판했죠. 논리실중주의 및 행태주의가 사회문제 해결 능력이 없음을 비판하고 신행정론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3번은 틀린 거죠. 4번 소외계층을 위한 복지 서비스를 확대해 사회적 형평을 실현해야 한다는 행정의 적극적 역할을 강조하였다. 그렇죠. 사회적 형평성을 강조했던 이론이기 때문에 당연히 맞는 거죠. 그러면 답은 3번이죠. 아주 쉬운 문제죠. 18번 정책결정 요인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책결정 요인론은 정치적 요인이 정책에 더 영향을 많이 미치는지
아니면 사회 경제적 요인이 정책에 더 영향을 많이 미치는지를 밝히고자 하는 이론이 바로 정책결정 요인론입니다. 정책결정 요인론에는 첫째 경제자원 모형이 있고 두 번째로 혼합 모형이 있고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경제자원 모형은 뭐라고 보냐면 정치적 요인은 정책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사회 경제적 요인이 정책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봤던 거예요. 사회 경제적 요인이 정치 영역에도 영향을 미치고 정책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 둘이가 전혀 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관계가 있게 보여줬다 해서 사회 경제적 요인을 허위 변수로 보고 있는 거죠. 그다음 혼합 모형은 이렇게 보지 않고 정치적 요인도 정책에 영향을 미치지만 사회 경제적 요인도 영향을 미친다. 그럼 이때 사회 경제적 요인은 뭐가 되는 거예요? 혼란 변수가 되는 거죠. 이거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도 여러 번 같이 공부를 했던 주제인 거죠. 그러면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정책의 내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가를 밝히는 이론으로 그렇죠. 사회 경제적 요인의 중요성을 가소평가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선생님 다시 한번 여기다 써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정책결정 요인론은 두 가지가 있어요. 경제자원 모형이 있고 그 다음에 혼합 모형이 있고 경제자원 모형은 정치적 요인은 정책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그리고 사회 경제적 요인이 여기에도 영향을 미치고 여기에도 영향을 미쳐서 실제 관계가 없는데 숨어서 이게 영향을 미쳐서 관계가 있게 보여주도록 했다. 이래서 이거를 뭐로 보는 거예요? 이거를 허위 변수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혼합 모형은 정치적 요인이 정책에 영향을 일부 미쳐요. 그러나 사회 경제적 요인도 숨어서 여기에 영향을 미친다. 이래서 사회 경제적 요인을 혼란 변수로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보면 얘네들은 뭘 중시하고 있는 거야? 이걸 중시하고 있는 거예요. 사회 경제적 요인을 대단히 중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책결정 요인론은 사회 경제적 요인의 중요성을 가소평가한 게 아니라 오히려 바로 정치적 요인의 중요성을 가소평가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어요. 그 다음 2번 도슨과 로빈슨. 사람 이름으로 나왔는데 이 경제자원 모형이 바로 도슨과 로빈슨이에요. 도슨과 로빈슨의 모형이라는 것은 바로 경제자원 모형을 의미합니다. 사회 경제적 변수가 정치 체제와 정책 모두에 영향을 미친다는 모형으로. 그렇죠. 사회 경제적 요인이 정치 체제가 바로 정치적 요인입니다. 정치적 요인과 정책에 모두에 영향을 미친다는 모형으로 사회 경제적 변수로 인해 정치 체제와 정책 간의 상관관계가 유발된다고 설명했다. 그렇죠. 사회 경제적 요인이 여기도 영향을 미치고 여기도 영향을 미쳐서 둘 관계가 서로 영향이 있는 것처럼 보였다 이런 뜻입니다. 그럼 당연히 맞는 거죠. 그렇죠. 세 번째, 키앤노카드의 모형은 키앤노카드의 모형이 전통적인 정치학자들의 주장입니다. 키앤노카드의 모형은 이렇게 봐요. 사회 경제적 요인은 정책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그럼 사회 경제적 요인은 정치적 요인에만 영향을 미치는 거고 그 다음에 정치적 요인이 정책에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보는 게 바로 키앤노카드의 모형이고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늘 강조했던 거고 이 사람들은 뭘 강조하냐면 정치적 요인의 중간매개적 기능을 대단히 중시해요. 봐보겠습니다. 사회 경제적 변수가 정책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모형으로 사회 경제적 변수가 정책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모형으로 그럼 틀렸죠. 그렇죠? 사회 경제적 사회 경제적 변수는 정치적 변수에만 영향을 미치고 그리고 정치적 변수가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키앤노카드의 모형은 사회 경제적 변수가 정책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모형으로 이러면 틀려요. 키앤노카드는 사회 경제적 요인이 정치적 요인에 영향을 미치고 정치적 요인이 정책에 영향을 미친다고 봤기 때문에 당연히 틀렸죠. 예를 들면 경제발전이 복지 지출 수준에 직접 영향을 준다고 본다. 경제발전은 바로 사회 경제적 요인이죠. 그 다음에 복지 지출 수준은 바로 정책이죠. 그러니까 경제발전이 복지 수준에 직접 영향을 준다고 본다 이러면 사회 경제적 요인이 정책에 직접 영향을 준다고 본다는 것이니까 당연히 틀린 거죠. 그 다음에 4번 지문을 봐보겠습니다. 4번 지문을 보면 루이스 백 모형은 사회 경제적 변수가 정책에 영향을 주는 직접 효과가 있고 정치 체제가 정책에 독립적으로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보았다. 설명했다. 당연히 이걸 주장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아까 방금 봤던 도슨과 로빈슨이야. 도슨과 로빈슨의 주장을 다시 한번 봐봅니다. 이게 경제자원 모형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경제자원 모형. 이 경제자원 모형은 정치 체제는 이게 정치적 요인입니다. 정책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예요. 안 미친다야. 그럼
왜 사람들은 정치가 정책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느냐? 여기에 숨어서 영향을 미치는 사회 경제적 요인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사회 경제적 요인이 여기에도 영향을 미치고 여기에도 영향을 미쳐서 이 둘 간의 관계가 있는 것처럼 보였을 뿐이지 실제로는 전혀 관계가 없다. 바로 사회 경제적 요인을 허위 변수로 보고 있는데 이걸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게 이거예요. 봐보세요. 4번을 봐봅니다. 사회 경제적 변수가 정책에 영향을 주는 직접 효과가 있고, 그렇죠. 사회 경제적 변수가 정책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 이거잖아요. 예. 그리고 정치 체제가 정책에 독립적으로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그렇죠. 정치 체제가 정책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이렇게 주장한 사람은 루이스와 백이 아닙니다. 바로 도슨과 로빈슨이에요. 그럼 당연히 4번 지문은 틀린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여기서 또 누구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냐면 키와 로카드의 모형, 이것도 시험 문제에 아주 많이 나오고 중요한 주제라고 선생님 여러 번 이야기했는데 키 앤 로카드 모형은 뭐라고 봐요? 사회 경제적 요인? 사회 경제적 요인은 어디에만 영향을 미친다? 정치에만 영향을 미쳐요. 정치 체제에만 영향을 미치는 거고, 그리고 정치 체제가 정책에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봤어요. 그러니까 사회 경제적 요인이 직접적으로 정책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이 두 가지가 극단적으로 대비되는 모형인 거예요. 키 앤 로카드의 모형하고 그 다음에 도슨 로빈슨 모형하고. 그럼 키 로카드 모형을 다시 한번 봐봅니다. 3번 지문. 사회 경제적 변수가 정책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모형으로 틀죠. 사회 경제적 변수는 정책에 간접적으로만 영향을 미쳐. 어떻게? 사회 경제적 변수는 정치 체제에만 영향을 미치고 이게 결국 정책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모형도 뭐예요? 이것도 키 앤 로카드의 모형이 아니라 지금 도슨과 로빈슨의 모형이죠. 도슨과 로빈슨. 그래서 3번 지문도 도슨과 로빈슨, 4번 지문도 도슨과 로빈슨, 2번 지문도 도슨과 로빈슨. 도슨과 로빈슨의 모형을 자꾸 표현을 달리해서 다른 사람으로 지금 출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4번도 틀리고 3번도 틀리고, 그리고 방금 우리가 봤던 1번 지문도 틀렸죠. 1번 지문은 정치적 요인을 가소평가했다라고 나와야 되니까. 그래서 도슨과 로빈슨의 모형을 가지고 시험 문제를 낸 건데 결국 답은 2번만 옳은 지문이고 나머지는 다 틀린 겁니다. 그 다음 19번 공직부패 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인허가 업무 처리 시 소위 급행료를 당연하게 요구한다. 이렇게 당연하게 요구하는 것은 당연히 제도화된 부패가 되는 거죠. 제도화된 부패는 공무원이든 국민이든 부패로 인식조차 하지 못해서 관행화된 부패를 우리가 제도화된 부패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1번은 틀린 거죠. 정치인이나 고위공무원이 자신의 권력을 남용해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것을 우리가 권력형 부패를 한다. 그렇습니다. 공금횡령, 회계부정 등 거래 당사자 없이 공무원에 의해 일방적으로 발생하는 부패를 우리가 사기형 부패라고 이야기하죠. 사회체제에 파괴적 영향을 미칠 잠재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집단은 처벌을 원하는 반면 다른 집단은 처벌을 원하지 않는 부패, 이걸 우리가 회색 부패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워낙 쉽게 출제됐고 19번 문제 자체는 아주 쉽죠. 그래서 1번이 틀린 지문이고 나머지는 다 맞는 지문이죠. 20번 다음에 해당하는 정책 집행 모형을 제시한 학자는 효과적인 정책 집행을 위해 갖춰야 할 조건, 이걸 우리가 효과적인 정책 집행의 조건 또는 성공적 정책 집행의 조건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런 성공적 집행의 조건을 연구하는 것은 다 하향적 집행 연구죠. 그렇죠? 조건으로서 정책 결정의 내용은 타당한 인가이론의 바탕을 두어야 하며 정책 내용으로서 법령은 명확한 정책 지침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집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변수들을 미리 예견할 수 있도록 해주는 체크리스트로서의 기능을 한다. 정책 집행 현장의 일선 관료들이나 대상 집단의 전략 등을 가소평가하거나 쉽게 파악할 수 없다. 지금 이건 전부 다 하향적 집행 연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향적 집행 연구는 뭘 연구하는 거냐면 결정된 대로 집행되기 위한 방법을 찾아요. 결정된 대로 집행되기 위한 방법. 결정된 대로 집행되기 위한 방법을 찾아서 이 방법을 법으로 구현하거나 법적 구조화죠. 아니면 체크리스트화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여기에 결정된 대로 집행되기 위한 방법이 바로 효과적인 정책 집행을 위한 조건입니다. 결정된 대로 집행되기 위한 방법을 여기서는 효과적인 집행을 위해 갖춰야 할 조건. 그렇죠? 이걸 조건을 찾아. 그런 것도 이런 거예요. 결정의 내용은 타당한 인가이론의 바탕을 둬야 한다. 정책의 내용은 명확해야 한다. 이런 것들인데 이런 것들을 체크리스트로 만들거나 법적 구조화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는 거고, 이렇게 결정된 대로 집행되기 위한 방법만을 찾는 하향적 집행 연구는 집행 현장에 대한 연구는 잘 이루어지지 않죠.
그래서 여기 일성 관료나 정책 대상 집단 이런 것들은 다 집행 현장에 있는 존재들인데 이들에 대해서 가소평가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는 거고, 이런 하향적 집행 연구의 가장 대표적인 학자가 바로 사바티에어와 매즈메니언이죠. 예. 이들 학자는 반드시 알아야 된다고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강조했습니다. 그럼 답은 당연히 1번이죠. 예. 린드블룸 이 사람은 상향적 집행론자고, 그 다음에 프레스만과 일다브스키도 상향적 집행론자고, 레인과 라비노비치도 상향적 집행론자예요. 사바티에어와 매즈메니언이 답이 되는 거죠. 21번, 우리나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당시 법률에 구체적 이임은 없었으나 청주시에서 우리나라 최초로 행정정보 공개조례가 제정되었다. 이것도 아주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죠. 원래 우리나라의 정보공개 제도는 법률로 먼저 구현된 게 아니라 조례로 먼저 구현이 됐죠. 청주시에서 조례로 먼저 구현을 했고, 이게 대법원에 소가 걸려서 대법원에서 합헌 결정이 이루어졌고, 그리고 그렇게 되니까 다른 지방 정부도 이런 정보공개 조례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국가가 통일법으로 공공기관 정보 공개하는 법률을 나중에 제정을 했죠. 그러니까 조례가 먼저 제정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법률로 제정이 됐던 겁니다. 맞는 지문이죠. 두 번째로 청구에 의한 공개도 가능하지만 특정 정보는 별도의 청구 없이도 사전에 공개해야 한다. 그렇죠. 딱 법에 써져 있습니다. 뭐 행정 감시를 위한 정보라든지 또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에 관한 정보라든지 이런 정보들은 청구가 없더라도 공개하도록 돼 있죠. 세 번째, 비공개 대상 정보를 제외한 모든 정보를 공개 대상으로 하고 있는 네거티브 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것은 이 법률이 원칙은 정보 공개로 돼 있어요. 공개. 그리고 예로 비공개 대상 정보를 규정하고 있어요. 비공개. 그래서 모든 정보는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이 정보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래서 비공개 대상 정보를 일일이 열거해 놓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야? 비공개 대상 정보를 법에서 일일이 열거해 놓고 있으니까 네거티브 방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 맞죠. 정보 목록은 비공개 대상 정보가 포함된 경우라도 공공기관이 작성 공개해야 한다. 정보 목록은 을 작성해가지고 공공기관이 시스템을 통해서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보 목록. 어떤 부분을 공개하고 어떤 부분은 비공개냐 이런 것들을 다 작성해서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데 비공개 대상 정보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러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에 딱 명시되어 있죠. 이것도 법률 내용인데 바로 비공개 대상 정보가 포함된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4번이 틀린 지문이고 나머지는 다 맞는 지문입니다. 그 다음 22번 문제. (22번) 문제 신고전적 조직이론. 이건 왈도의 이론을 지금 시험 문제 낸 거죠. 왈도는 조직이론을 고전적 조직이론, 신고전적 조직이론, 현대적 조직이론으로 구분해 놓고, 고전적 조직이론은 구조 중심의 연구로 가학적 관리론, 관료제론, 원리주의 등을, 신고전적 조직이론은 인간 중심의 이론으로 인간관계론, 행정 행태론 뭐 이런 것들을, 또는 뭐 환경 유관론도 여기 들어갑니다. 현대적 조직이론은 환경 중심의 이론을 바로 체제론 이후의 이론들이 다 현대적 조직이론으로 보고 있습니다. 조직군 생태론, 자원의존 이론은 전부 다 환경 중심의 이론들이잖아요. 당연히 그러니까 현대적 조직이론에 속합니다. 그래서 틀렸죠. 그 다음에 신고전적 조직이론의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인간관계론인데, 신고전적 조직이론은 인간을 사회인으로 봅니다. 이렇게 복잡인으로 간주하고 있는 것은 현대적 조직이론이죠. 환경과 상호작용하는 개방적, 동태적, 유기적 조직을 강조하는 것도 현대적 조직이론이죠. 조직 내 사회적 능률을 강조하고 인간관계론이죠. 조직의 비공적 구조나 요인에 초점을 둔다. 바로 인간관계론을 설명하고 있는 4번 지문이 바로 신고전적 조직이론에 대한 설명이죠. 아주 쉬운 문제죠. 네. 그 다음 23번.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 종류별 사무배분의 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인구 30만 이상의 시에 대해서는 도가 처리하는 사무의 일부를 직접 처리하게 할 수 있다. 틀렸죠. 우리나라는 시에 대해서는 인구 5만 이상이 돼야지 시가 될 수 있는데, 근데 여기에 인구 50만 이상의 시하고 일반 시를 구별해 나갑니다. 그리고 또 여기도 이제 인구 100만 이상의 시도 구별해 나가죠. 그래서 인구 50만 이상의 시에 대해서는 행정구를 둘 수 있도록 돼 있고, 그리고 이 도가 처리하는 사무의 일부를 바로 시가 처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 50만 이상을 기준으로 하지 인구 30만 이상을 기준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1번은 틀린 거죠. 시군자치구가 독자적으로 처리하기 어려운 사무는 시도가 처리한다. 그렇죠.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행정관리 등은 시도와 시군 자치구의 공통된 사무다. 그렇습니다. 국가 시군 및 자치구 사이의 연락 조정 업무들은 광역자치단체가 하죠. 시도 사무죠. 예. 이런 것들은 다 법조문에 대한 건데 아주 쉽게 지금 출제가 되어 있는 겁니다. 예. 상식적으로도 여러분들이 다 풀 수 있었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그 다음 24번 문제. 우리나라 지방자치 역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재원의회가 성립하면서 1949년 49년 전국에서 도의회 의원 선거가 실시되었다. 재원의회가 1949년에 성립하는데 재원의회가 성립됐다고 해서 바로 지방선거가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전국 혼란과 또 한국전쟁으로 인해서 1951년에 와서야 비로소 최초로 지방의회 선거가 이루어졌던 거예요. 그 다음 1991년 지방선거에서 지방의회 의원을 선출하였으나 지방자치단체 장선거는 실시하지 않았다. 91년이 누구냐면 노태우 정부예요. 노태우 정부는 법은 장과 지방의회를 선거로 선출하도록 규정을 해놓고 실제 안 했어요. 뭐만 했냐면 지방의회 의원 선거만 했고 단체장에 대한 선거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잘 맞아져 있죠. 단체장 선거 안 했습니다. 노태우 정부 때. 그럼 언제 장과 의회가 완전하게 선거가 이루어지냐면 김영삼 정부에서 선거가 이루어져요. 그래서 김영삼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치적이 두 개입니다. 하나는 금융실명제고 또 하나는 바로 지방자치제 실시. 이거예요. 노태우 때는 지방의회 의원들만 선거를 했기 때문에 완전한 지방자치가 아니었던 거죠. 예. 그 다음 1995년부터 주민직선제에 의한 시도교육감 선거가 실시돼. 시도교육감 선거는 상당히 지나서 합니다. 이거는 언제 하냐면 2006년에 법률이 바뀌고 2007년이 돼서야 이제 교육감 선거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3번도 틀렸고 4번 1960년 지방선거에는 서울특별시장 도지사 선거는 실시하였으나 1960년이 언제예요? 2공화국이잖아요. 2공화국은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것처럼 4.19 혁명을 통해서 만들어진 정부고 가장 민주적인 헌법을 가지고 있었던 거고 여기서 완전한 지방자치가 이루어집니다. 그 시기가 너무 짧았을 뿐이지 완전한 지방자치가 이루어졌던 게 2공화국 때예요. 그래서 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 선거가 완전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광역이든 기초든 다 이루어졌던 거죠. 서울특별시장 도지사 선거 이게 광역자치단체장 선거죠. 이거 실시되었고 시읍면장 그때는 군이 없었습니다. 시읍면 단위로 기초단체단체가 실시됐는데 이것도 당연히 실시되었던 거죠. 그래서 여기서 옳은 지문은 2번입니다. 이런 역사에 대한 문제도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선생님 수업을 들으신 분들은 이거 계속 공부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쭉 지방자치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풀 수 있는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여기까지 치면 한 3문제 정도가 지금 어렵게 출제가 된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 다음 마지막 문제. 정책 수능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과 그 특징에 대한 설명이다. 가다에 들어간 말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정책 수능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에는 3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규범적 전략이 있고 또 하나는 보상적 전략이 있고 또 하나는 강제적 전략이 있고 이렇게. 규범적 전략은 주로 설득입니다. 그 다음에 보상적 전략은 주로 유인, 그 다음에 강압적 전략은 처벌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촉진 전략이 있는데 촉진 전략은 지원을 해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럼 봐보겠습니다. 일선 집행관료는 큰 저항을 하지 않으나 정책에 의해 피해를 입은 대상 집단은 의도적으로 불응의 핑계를 찾으려고 한다. 이건 이제 주로 어디서 나타나냐면 설득을 했을 때 이래요. 야, 이렇게 좀 합시다. 이렇게 설득을 하면 이걸 따르지 못할 핑계를 대고 막 이렇게 해나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도덕적 자각이나 이타주의적 고려에 의해 자발적으로 수능하는 사람들의 명예나 체면을 손상시키고 사람의 타락을 유발할 수 있다. 이거는 이제 보상이에요. 돈 줄 때 이렇다는 거예요. 돈을 주게 되면 내가 자발적으로 복종하려고 했더니 내가 돈 때문에 복종한 사람이 돼버린다죠. 된다는 거죠. 그래서 체면이 손상된다 이런 건데 이건 주로 바로 유인, 바로 보상적 전략에서 주로 나타납니다. 그 다음, 불응의 형태를 정확하게 점검 및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이거는 이제 처벌을 가했을 때는 그냥 따르지 않으면 무조건 처벌한다 그러면 처벌한다면 왜 불응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알 수가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처벌과 관련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지문으로 들어와서 봐보면 가번은 도덕적 설득이고 나번은 유인이고 그 다음에 다번은 처벌이고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이것도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 그렇게 쉽게 느껴지진 않았을 것 같아요. 이것도. 왜냐하면 실제 개념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이런
수능 확보 전략들이 어떤 단점을 가지고 있느냐와 관련해서 단점을 직접적으로 물어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접근하지는 못했을 거라는 판단은 듭니다. 대체적으로 쭉 봐보면 어려운 문제를 크게 잡으면 3문제에서 4문제, 적게 잡으면 이제 2문제 정도가 어려웠다고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제대로 공부를 했으면 85점 이상은 나와야 됩니다. 한 3문제 정도 이상은 나와야 되죠. 3문제 정도. 그렇게 합격권에 가 있는 사람들이 보통 80점 이상은 됐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틀린 문제들 반드시 잘 점검하시고, 그리고 다음 시험 또 지방직 7급도 있으니까 반드시 복습을 해두시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자, 오늘 시험 보느라고 여러분들이 너무 고생 많이 하셨고, 시간이 좀 지나면 반드시 복습을 통해 가지고 자기 것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